네, 김도일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간략한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과 그리고 오늘은 시간 조절을 제가 잘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시장에 대한 조금 세세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세는 조정 중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만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쉬어나가는 정도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했고 그 정도 수준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예상했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나 스타일이 예상을 벗어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예상 범주의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투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 내용들을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뺄 거 없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시 여기고 그리고 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주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말씀드릴 때 우리 주식 시장은 기업 가치에 대한 프라이싱이지만 그 기업 즉 해당되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건 고정값이에요. 기업은 현재 기업의 영업 환경은 그 환경이 바뀔 수 있죠. 그 환경을 분석하는 게 이제 기업 분석이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장은 수없는 교란이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내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인데 근데 이게 주식이 5,000원까지도 갔다 온다는 거죠. 시장의 괴팍함이 본질 가치가 10,000원인 주식을 5,000원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그걸 이겨내는 투자자도 사람들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자들도 주포일 수 있지만 그 주포는 거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 시세에 따라서 군중 심리와 편향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과열과 혹은 과매도를 과반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도 세력들이 악랄해서 과열을 만들면 그 과열을 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더 과열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주도 세력들이 시장을 좀 무너뜨려서 과매도시키는 폭락을 만들었는데 그 폭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공포라는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더 무서워하면서 투매를 하니까 그 과매도가 더 심화되는 그러면서 변동성이라는 게 나오고 기업 가치가 고정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열 들어갔다가 과매도 들어갔다가 진폭이 나오지만 결국은 가치에 수렴한다, 실적에 수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도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시장 논리와 사람들의 심리는 도박의 그것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실추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저는 가끔 여행을 가면은 카지노를 가본다라고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 푼돈 가지고 해봐야 우스운 시간 낭비지.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 가면 카지노가 허용된 곳에 여행을 가면은 꼭 들려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앉아서 그냥 제 마음을 느껴요. 그 욕심과 미련과 그리고 돈을 좀 땄을 때 일어나면은 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아니죠. 도박은 수익이 아니니까. 돈을 땄을 때 일어나면은 내가 따고 끝나는 게임인데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0불 땄는데 조금만 더 하면 1,000불 딸 수 있을 것 같아. 더 앉아있고 싶어지는 그 주식 투자하면서 수도 없이 겪는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200불 잃었을 때 일어나면 200불로 끝인데 그 200불이 아까워서 회복하려고 뭉개고 있다가 더 크게 잃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면은 본전만 하면 일어나야지
했는데 본전 되고 보니까 이제 또 마음 바뀌어서 이제 흐름 좋은데 딸 것 같은 생각으로 또 더 앉아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여행 스케줄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서 그 마인드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주식도 역시 이런 마인드다. 지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손해봤는데도 이건 안 되겠다. 오늘은 지는 판이다 싶을 때 그냥 과감하게 일어나서 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마인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본질을 판단을 자칫 잘못해서 반등하는 주식을 상승한다고 오판해서 들어가서 물리고요. 혹은 꺾이고 잠깐 반등 나오는 걸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팔면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크지만 주식의 상승과 반등 그리고 하락과 조정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초입은 너무 쉬운 간단한 얘기고 진리인데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입은 사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요 추격 매수를 해도 돼요. 저한테 생방송 가입하셔 가끔 어떤 새로운 회원님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상승 초입 종목을 매수할 때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우량주인데 제가 어떤 때는 막 플러스 5%, 6% 상승도 오후에 그냥 사버립니다. 당일 상승률이 대형주가 5, 6%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못 사잖아요. 사고 떨어질까봐. 근데 저는 그 주식이 상승 초입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상승 첫날에는 그냥 과감하게 10% 이상의 상승도 저는 사버립니다. 왜?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 주식이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딱 출발하는 첫 상승은 10% 상승은 감사합니다예요. 왜? 그건 그 이후에 50%, 100%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서 조정 시 그냥 추가 매수하든지 홀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승 초입은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상승 초입이 아니라 주식이 아주 힘들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잠깐의 기술 반등이야. 이게 상승 초입이 아니라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죠. 오늘 제가 그걸 보는 주식을 제가 이 30분, 40분 남짓 해서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로만 좀 인지 내지는 마인드를 좀 전환하시더라도 정말 심각한 위험에서는 피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초입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정 이제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흔들 때가 있거든요. 주식이. 그때는 매수하는 마지막 눌림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하락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게 그림으로 이따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해당 주식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이 주식이 주 방향, 제가 말하는 주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이 얘기하면 우리 제작진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증권방송 우리 하루 종일 보면서 좀 전에도 우리 캐스터 분께서 오늘 뭐가 이만큼 오르고 뭐가 이만큼 내리고 중계를 해 주시잖아요. 오늘의 시황을. 근데 그 오늘 하루는 그 주식의 방향에서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 오늘 하루는 기존의 방향 안에 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 작은 하루 이틀의 오르내림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중장기 투자자 같은데 전 중장기 투자자까지는 아니에요. 제 스스로는. 그런데 그 중장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큰 방향 안에서 지금 잠깐 조정 중인 건지 혹은 큰 하락 중에서 지금 잠깐 반등 중인 건지 이걸 판단을 할 줄 알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2차전지 쉽게 안 무너진다, 2차전지 쉽게 무너질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근데 뭐 예를 들어 동박은 안 된다 이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왜 경쟁이 심화돼서 2차전지 배터리라는 제가
그 꼬맹이 둘째한테 이 내연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서 뭐 책을 보다가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뭐 증기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내연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지? 아빠 차가 뭘로 바꿨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기차 아직 뭐 배터리가 이게 작은 산업이 아니야. 증기기관,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이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동력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시장 엄청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그렇게 느끼면서 가지는 건데 그런 어떤 큰 방향을 이해를 하면 그 큰 방향 안에서 그 디테일한 뭐 소재나 산업들의 동향은 우리가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고 큰 방향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G가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5G 2년 전, 3년 전에 주식 다 팔아야 된다고 5G 끝났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혹자들은 그때도 5G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5G의 성장이 통신산업은 세대 투자를 할 때 1, 2년 동안 바짝 투자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매출 절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 5G 성장 때문에 6배, 7배 올라와 있으면 절대로 통신장비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는 그 투자 사이클이 진정이 되고 다음 세대까지 기반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게 보급되는 시간 동안 장비는 꺾인다. 이런 산업의 구조.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2차전지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PER이 6배, 7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 그때가 되면은 전기차가 이제 한계를 볼 거란 말이에요. 내연기관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규제도 조금 완화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전기차 보급률이 뭐 40%든 50%대든 거기서 한계를 보일 거라고요. 거기서는 성장이 잘 안 될 거라고 2차전지 보급률이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그러면 2차전지의 급격한 성장세가 멈추겠죠.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전기차의 침투율이 몇 %일 때부터 성장에 대한 걱정을 할까? 그 성장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2차전지 꺾인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지금은 글로벌 이야기 보면 아직 10%예요. 그럼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2차전지 산업 자체는 꺾이지 않겠죠. 쉽게.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 생기고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공급 계약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올해 연초에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죠? 조인트 벤처 설립 막 하고 있으니까 배터리 회사들 막 구축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급이 더 되고 생산이 더 늘어나면은 계약이 또 추가로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달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식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 해당 산업이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신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전기차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 주변에 전기차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를 느끼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을 보고 약간 시각이 좁아진다 싶으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되고 그걸 간접적으로 보고 싶으면 책도 많이 보시고 레포트도 보시고 하면 돼요. 그게 진짜 공부지. 누가 얼마 간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무슨 주식 얼마 간단다 이런 예언가적인 전망은 10 중에 8, 9 틀려요. 한두 개는 운으로 맞아요. 미래를 누가 알아요. 다만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이 올라가면서도 수없이 조정이 나오고 내려가면서도 수없이 반등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큰 실수, 다시 말해서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지 않으려면 혹은 사야 되는 자리에서 팔지 않으려면 이 방향을 보셔야 돼요. 주식이 지금 오늘 하루, 이번 주 안 중요해요. 방향에서는. 물론 이번 주가 변곡 주간인 주식이 있겠죠. 네, 그런 주식들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변곡점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변곡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라는 기술적인 언급을 하자면 변곡점이라는 걸 얘기하자면 이론적으로 기술 분석은 참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목균형상의 변화일 주기는 뭐 이렇게 날짜가 뭐 11일, 뭐 26일, 33일, 52일, 뭐 66일 이게 날짜 쭉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들이. 거기 날짜 계산해 보면은 가끔 그런 자리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60%밖에 안 돼요. 40%는 그날 안 움직여요. 그러면 52일 틀리면 또 32일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날짜 봐야 되고 뭐야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피보나치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보나치가 다 맞지 않아요. 절대.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것만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그거 되게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맹신하면서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게 언제 올라간다 얼마까지 간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 주식 여러분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정말 닳고 다른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거 한 유력한 이론은 한 6번 맞아요. 60% 정도는 맞는데 60%면은 이건 뭐 별 효율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시장이 그 주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말이 아니 차선 잘못 타도 경부 상행선 타면 서울 가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근데 서울 가야 되는 분들이 하행선 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방향이거든요. 가끔 휴게소 가면 상하행 같이 쓰는 데가 있죠. 서울 가시는 분들이 부산 쪽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선이든 2차선이든 3차선이든 결국 그냥 타고 앉아 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 사는 거고 위로 상승하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건데 그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산업에 그쪽으로 방향이 형성돼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조정 받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서울 간다니까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게 방향.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 맨날 싸니 어쩌니 해도 하락으로 방향 전환돼 있는 주식 대전환기가 나와서 좋은 시절 다 끝나가지고 방향이 아래쪽으로 처박혀 있는 산업을 갖고 있으면 무슨 BPS가 얼마니 펀더멘탈이 필요 없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그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더 나빠지진 않겠네. 그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옆으로 횡보합니다. 3년 떨어져가지고 4년 횡보합니다. 왜? 좋은 건 없으니까 더 이상 나빠지진 않지만 이제 좋은 거 빼먹는 건 끝났지만 뭐가 새롭게 좋아져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새롭게 좋은 게 없으면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70만 원 하던 주식이 20만 원 내려가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70만 원 할 때는 그 70만 원의 값어치라는 성장성을 부여할 만큼의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20만 원 하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40만 원이 됩니까? 70에서 25면 여러분들 40 정도는 반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렇게 주식을 저 차티스트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력이 제가 주식을 여러분 1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세상을 보는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림 보고 그냥 차트 보고 두드려가지고 제가 수익 내던 놈인데 저는 스캘퍼였어요. 어릴 때. 그리고 추세 추종이고 기술 분석을 제일 잘해요. 그런데 기술 분석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틀릴 때가 아니 차트상으로 이건 분명히 매도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그 차트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 회사가 돈 잘 벌고 있는데 차트가 꺾였어요. 그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주식을 차트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랄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업황 그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방이 고향이 제가 울산입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 예전에 현대중공업 뭐 사주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화정 장세일 때 현대자동차 그 당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상승 출발할 때 다 털렸고요. 현대중공업 그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그때 당시 60만 원대까지 갈 때 5만 원대 주식 다 팔았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주식이 힘들다가 이제 좀 좋아지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생각하다 팔아버린 거지. 그 산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시야를 크게 가지고
방향이 지금 이 세상이, 그 산업이, 그 기업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주식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조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30분이니까 좀 빨리 갑시다. 참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여러분들, 제가 동학개미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픔의 주식 카카오인데, 요즘 또 카카오가 다시 밑으로 처박히고 있어가지고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카카오가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왼 좌측에 이렇게 빨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놓은 수많은 조정 골짜기들이 있죠. 그죠? 거기가 다 지나서 보니 매수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 구간들에는 수도 없이 마이너스 20%가 나왔어요. 고점 대비한 20% 조정은 허다하게 나왔어요. 좀 깊게 나오면은 30%. 제가 그래서 지난번 에코프로 비행 말씀드렸죠. 주도주 성장 산업이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일단 사도 된다. 왜? 그 산업이 크게 꺾인다고 보이지 않는 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험들이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그냥 내려올 때마다 사면 되는 거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조정 나오면 안 팔면 돼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털려요. 내가 판 주식을 내가 판 가격보다 다시 살 수 있는 건 되게 주식에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10만 원에 팔았다. 나는 9만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살려고 팔았는데 이게 11만 원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주식을 털린 건데, 근데 카카오는 그때 당시 가열차에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11만 원에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1만 원에 다시 못 사요. 그러면 이 주식은 털리죠. 물론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고 만족하고 힘들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앞으로 꾸준히.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힘들 것 같으면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성장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팔았다가 더 주고 사는 건 진짜 고수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주식 산속은 저 밑에 처박혀 봤다가 별별 경험을 다 해봐야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카카오가 또 올해 2년 전에 고점 치고 나서 내려올 때는 이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했어요. 제가 그때 계속 카카오 하면 안 된다. 네이버 카카오 하면 안 된다. 끝났다. 네이버 카카오 끝났다. 왜? 모멘텀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저점 매수 한번 해도 된다. 바닥 나왔다. 그때 카카오 불나고 어쩌고 했을 때. 그리고 네이버, 제가 카카오는 사실 개인적으로 회사 찢어놓은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제가 네이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23만 원 다 왔다. 다시 박스 가야 된다. 지금 딱 박스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무서워해요, 여기서. 근데 제가 볼 때 이제는 그냥 박스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식을 되게 뭐랄까 개인 의견입니다. 토마토 김동현이라는 전문가 일개 개인 의견입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되게 말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저는 흐름을 보거든요. 자, 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러니까 주식은 내일을 보고 움직여요. 주식은 어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의 주가의 상승과 돌파는 무조건 내일이 비전이 좋아야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그 주식이 여기서 멈출 거냐, 더 내려갈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즉 지나간 주식을 판단할 때는 그때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때는 왜 올랐었느냐.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 이게 왜 올라가느냐도 현재도 알아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왜 올랐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오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만 보시면 그 주식 다 털리는 거예요. 아니 주식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차트만 봐요. 포스코를 지금 얘기할 때 어떻게 차트만 보고 얘기하냐고요. 포스코가 지금 되게 복잡한 주식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고, 가치 재평가적 관점에서 주주 환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다 리튬이라는 새로운
알파 성장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접근을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론 차트로만 보면 단순을 하죠. 근데 그 차트로만 그게 다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추세와 현재 단기 시세와 지금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주식 포스코는 어떻게 갈까? 이게 결론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내 결론에 맞춰서 내 포지션을 두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비중을 조금 적게 두자. 그리고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 내리면 좀 사서 모아보자. 뭐 이런 접근이 되겠죠. 그리고 딱 중요한 거 하나가 요 제일 밑에 단에 보시면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네, 틀릴 수 있잖아요.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틀리든 혹은 내가 잘못 분석해서 틀리든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컨빅션이 강할수록 제가 마지노선을 잡아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좋다면 이런 건 안 무너져야 되는데 근데 뭔가 무너지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내 판단이 틀렸나? 답은 시장이잖아요. 나는 그냥 내 답안을 그냥 모범 답안을 적을 뿐이지 정답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고 내가 세상을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최하단 마지노선을 잡는 거예요. 여기 이하로 무너지면 좋고 어쩌고 간에 이 주식의 방향이 무너진다. 중장기 추세가 무너진다. 예, 그런 마지노선을 잡아요. 보통 그런 게 무너지면 나중에 안 좋은 게 나오더라고, 제 경험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를 최종적인 중기 손절선으로 잡는 거죠. 근데 그게 손절하고 나서 끝내버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산업은 여전히 괜찮다고 본다면 그게 휩소, 다시 말해서 손절가를 깼다가 물량 개인들, 저 같은 사람들 손절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팍 올려가지고 올려붙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이 최후방 마지노선 1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9만 5천 원 와서 한 일주일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10만 원 깨지면 안 되는데 9만 6천 원, 7천 원 손절 매도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이걸 다시 10만 원 위로 딱 올려놨어. 그럼 10만 원 다시 사야 돼요. 그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의사결정이지만 해야 돼. 그러니 손절을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잡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2번, 3번 하잖아요. 주식하기 싫어집니다. 아이씨, 나 뭐 바보야 뭐야. 10만 원 깨져가지고 9만 5천 원 손절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10만 원 회복해가지고 10만 3천 원에 다시 사야 돼. 그 5% 나 바보짓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험료거든, 보험료. 내가 대형 사고 터지지 않으려고 내는 보험료. 근데 그 보험료를 너무 자주 내고 다니면 어때요? 그거는 사고 터진 것보다 손해 더 많이 봐요. 그러니 손절을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잡거나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회전율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돼요. 돈 못 벌어요. 보세요. 카카오 아까 보셨죠? 그걸 차트로만 보면은 저기가 추세고 저기 추세 깨지고 이것도 가능하지만 자, 카카오 봅시다. 왜를 생각하면은 이게 꺾였는지 유지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일 왼쪽에 카카오가 이게 지금 막 기업 찢고 해가지고 지금하고 가격이 달라요. 환산 가격으로 제가 현재 환산 가격으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엔 8만 5천 원에 제가 카카오를 스트롱바이 매수를 그때 막 드리고 했는데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가면서 카카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저기 18,000원인데 2018년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카카오 게임 이런 게 이제 막 런칭해가지고 카카오에서 막 스타벅스 커피 뿌리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 비용은 나가지만 이거는 엄청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카카오가 돈 못 벌던 회사잖아요. 메신저 회사, 그죠? 근데 그 원래 사업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머릿수 막 채워놓으면 뭐라도 돈 벌게 생겨요.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전 국민을 모아놨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시작된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카카오는 크게 가겠다 했는데 잘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2배 이상 갔어요. 2배 뭐야 한 3배 갔지. 그러다가 코로나를 빵 만났네. 완전히 녹아나는 거죠. 왜? 온라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네이버, 카카오 말 그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마. 집 밖은 위험해. 나가면 바이러스야. 집안에서 언택트. 모든 걸 온라인으로 움직여. 그 당시 사람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 노트북 사고 휴대폰 사고 반도체도 그래서 움직임 단기적으로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그 이유가 그런 카카오의
초동 현금 흐름 이 시발점이 됐고 거기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이게 주식이 10배가 간 거예요. 이유 알잖아요. 자, 처음은 일단 그런 카카오 플랫폼의 현금 흐름, 그 다음 중요한 건 언택트로 인한 온라인 세상. 그러면 딱 생각할 수 있죠. 이 상황이 끝나면 이 주식은 끝난다. 너무 쉽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그 상황이 끝나면은 일단 어쨌거나 뭐 한 반 토막은 나겠네. 10배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밑에서 현금 흐름 때문에 올라온 게 여기까지라고요. 요 앞에 여기 코로나 이전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이 추가적인 부스팅을 해서 이만큼 과열이 됐잖아요. 그러니 위드 코로나 됐으면 카카오 네이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2차 전지가 뭐 시장 침투율이면 40% 이렇게 넘어가서 2차 전지 보급률이 낮아진다 그럼 이 주식 다 팔아야 돼요. 2차 전지 주식 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그냥 경기 순환 상품이 된다고, 그때부터는. 그리고 성장기에 멀티플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까내리고 나서 그때 그리고 나서 밸류에이션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뭐 P 멀티플 기준으로 뭐 60배, 70배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PER을. 근데 지금 어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자, 위드 코로나 끝났어요. 거리두기 다 해제됐어. 그 상황도 일단 다 끝났어. 그러면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의 상황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저는 지금도 네이버에 돈을 쓰고 있어요. 카카오에 저는 지금도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럼 카카오 네이버의 현금 흐름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괄목할 성장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약간 접근 자체를 약간 생필품 섹터 정도로 접근하면 되겠죠. 돈은 잘 버는 그래도. 그럼 어느 선에서 주가가 완전히 막 계속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세상 흐름이 있나? 오케이, 챗GPT 하나 있고 구글이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뭐 아직까지는 뭐 구글이 그렇게까지 위협은 아닌 것 같은데 카카오 여러분 대리운전 타요? 택시 타요? 여전히 타죠. 저 아직 타요. 현금은 유지되네.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럼 멀티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성장성을 뭐 연평균 성장률을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이제 못 잡는다. 그럼 거기에 맞는 멀티플 뭐 대략적으로 온라인 포지션 감안했을 때 한 멀티플 한 25에서 30배 정도면 뭐 거기서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가격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건 그렇게 무서운 하락은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 뿐이지. 그 대신 좋아지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I 쪽에 대해서 사실 미국 기업들이 막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구글 뭐 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챗GPT가 보편화되면은 한국 버전들이 지금 오히려 컨텐츠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화 된다 해도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면은 당분간 이게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금리 인하한다 하면 한번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접근이. 그러면은 여태 기다리다가 지금 매도는 뭐 안 해도 되겠구나. 앞으로 연말 내년 상반기 1월 달 금리 인하 전망이니까 그 금리 인하할 때 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반등하겠구나. 그러면 올해 연초에 고점 요 정도가 상단될 거고 작년 연말에 저점이 하단되겠네. 그러면 이건 뭐 그림 대충 나왔네. 5만 이하는 부담 없고 위쪽으로는 7만 원. 요 안쪽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제가 뭐 미래를 본 것처럼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나름의 그림을 지금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의 카카오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할 거 없다 그러면 카카오 뭐 4만 원대는 사놓고 몇 달 기다리면 괜찮겠네. 근데 다른 좋은 주식이 많이 있고 성장하는 게 있다 그럼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지. 기간 조정인 박스인데 박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의 방향과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는 게 아닌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지만 차트도 봐야 돼요. 제가 마지노선을 잡는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마지노선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깨지면서 떨어진다. 중간에 꼭지점 딱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추세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발을 한번 빼는 거죠. 나는 이 산업을 좋게 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카카오 네이버 좋게 보신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시장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발을 뺐다가 그 움직임이 휩소 저점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남는 최후방 마지노선입니다. 요걸 접목해서 오늘 주요 업종에 대한 큰 뷰를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오랜만에 제 김동현 TV 채널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업종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주요 섹터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만한 주요 섹터를 제가 간략하게 요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제 채널입니다. 오늘 증권통 유튜브가 아니라 김동현 TV 유튜브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 4시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황 뷰를 일단 먼저 말씀을 쭉쭉쭉쭉 그냥 결론적으로 드리고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단기 조정입니다. 저는 기술적 조정 정도로 해석합니다. 시장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 1년째 거의 비관론들이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시장에 유포돼 있다 보니까 상승이 끝나면 또 급락이니 뭐니 또 얘기가 조정 조금만 나오면 요즘 맨날 뭐 폭락한다 그래. 폭락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적 조정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기술적 조정의 불확실성은 일단 이번 주 미국 PCE, 왜냐면 7월달 금리가 또 올라갈 거라고 전망되니까 과연 7월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이번 미 PCE랑 다음 달 CPI나 고용지표 이런 거 보면서 확률이 바뀔 거거든요. 만약 7월에 금리 인상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PCE가 낮게 나오고 고용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신규 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CPI가 낮게 나오고 그러면 7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7월 동결 이렇게 가버리면 미국 시장은 여름 썸머장 더 간다고요. 그걸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니 이번 주는 일단 금요일까지는 그냥 유야무야입니다. 그냥 고만고만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켓 리스크 제한적이다. 괜히 시장이 무서워서 막 무차별적인 매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주가 여전히 주도주다. 기술적 조정은 뭐 문제 없다. 그리고 AI 반도체는 제가 몇 주간 말씀드리고 있지만 태동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AI와 관련한 이 산업에 대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뷰가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이 원래 세게 팍 한번 붙어서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종목 필터링이 되고 이제 2차 상승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전반적인 AI라는 산업에 대한 뷰가 일단 하드웨어적인 반도체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컨텐츠는 글로벌 빅테크에서만 지금 챗GPT, 빙 이런 것들이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글로벌 투톱 빅테크 기업에서만 지금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일단 하드웨어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단 공정, 뭐 AI 반도체와 관련한 이런 미세 공정 장비 부품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HBM 칩으로는 하이닉스가 선봉이지만 이게 만약 삼성전자가 3나노급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나와버린다라면은 엄청난 물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거 생각하면은 AI 쪽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중장기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2차 전지 AI 반도체 그다음 방산 엔터 헬스케어 장비 건설 장비 전력망 이게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실적주인데 이게 7월부터 8월 초까지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또 이런 애들이 힘이 좀 빠져요. 원래 실적주가 실적 나오고 나면 좀 쉬고 실적 다가오면 올라가고 이런 법이니까 그렇게 시장은 큰 그림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은 뭐 제일 고민이 많으실 뭐 에코프로 방송하는 동안 반등 좀 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에코프로가 어쩌니 저쩌니 누구 얘기 저 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성장이 양극재의 성장하고 걔를 같이 하는 건 아시죠?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대가 되니까 그럼 2차 셀 좋아지면 양극재 같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주가가 일단 이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 이익이
지난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익을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8월 달 MSCI 리뷰 기대감도 있고 해서 안 무너지는데 요번 주에 정말 잘 버텼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이게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20선 한번 보러 내려온 거예요, 오늘.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의 시장이 위쪽으로 막 붙기에는 PC 확인하고자 하니까 뭐 요게 하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2차전지 핵심주들 제가 뭐 엔솔, SDI 이런 셀 주식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제가 설마 했는데 증자하더라고요. 저 증자 가능성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증자 받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율을 보고 가신다면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 BM 그다음 퓨처엠 뭐 홀딩스까지 크게 넣자면 포스코 홀딩스까지 요 종목들은 계속 여전히 롱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롱텀 흐름이 깨지거나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기 때문에 계속 가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게 뭐가 저는 반도체 사이클 바닥, 공급 바닥이라고 여기서 사시라 그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 시세가 붙은 게 65,000원 이상부터 여기서 엔비디아 모멘텀 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엔비디아 모멘텀은 지금 사실 요만큼밖에 안 붙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기대감까지 같이 붙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큰 추세 하단을 치고 여기 돌아 나오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시 매수예요. 조정시 매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위로. 삼성전자 방향 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려오면은 뭐예요?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그럼 이거 좀 내려오면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7만 전자니 그 뭐 쓸데없는 그런 논쟁하고 있어요. 68,000원, 7,000원 내려와도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오면 사야지.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가르기를 기대하셔야지. 무슨 7만 전자예요. 장기 그 포지션으로 그냥 그대로 저는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아까 뭐 저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도 비슷해요. 예, 뭐 여기 안 깨진다고 봐요. 저는 여기는 작년 하단은 여기는 쉽게 안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당분간은 박스예요. 밀리면은 밑에서는 사도 되는데 주식이 죽어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 내려와서 월봉 보시면 내려와서 여기서 기고 있으니까 이 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고 내년을 바라보신다면은 뭐 기대 수익률이 20%대 정도는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주 교육해드렸죠. 가격을 보고 가는 분들은 싼 건 비지떡이잖아요. 지금 싸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는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을 봐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죠. 시간이라는 변수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자동차 오늘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거죠. 저는 이렇게 자동차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동차는 실적으로 보거나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MS를 보면은 롱텀으로 가도 돼요. 예. 근데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놈들이 미국 쪽에서 자꾸 현대차를 자꾸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테슬라 다음에 포드, GM이 돼야 되는데 테슬라 다음에 현대 기아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이걸 배터리로 무너뜨리고 무슨 도난이 쉬운 차로 해가지고 또 장기 소송 걸어버리고 자꾸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거든요.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여러 이유로 눌려 있어요. 그 눌림을 좀 감수하신다라면은 결국은 실적이 회귀하는 거고 현대기아차의 품질이나 브랜드 밸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윗꼬리 있죠. 이거 현대기아차 이 윗꼬리 요거는 애플칸이 여전히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29만 원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보더라도 여기 23, 4만 원은 못 갈 가격이 전혀 아니다. 상황 자체가 현대기아의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전기차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북미 쪽에서 중국에서 막혔죠. 중국에서 현대기아가 막혔잖아요. 수년 전에 이미.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회사 키우려고 현대차를 태클을 자꾸 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저항을 뚫으면서
가열차게는 못 올라가요. 그런 저항이 없으면 현대기아도 가열차게 올라갈 만한데 그런 외교 정치적 저항이 좀 많아서 좀 무겁지만 우상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힘들었죠. 그렇지만 기본 방향은 위쪽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2차전지, 자동차, 조선주 요즘 좋잖아요. 하나오션으로 그냥 보여드리면 조선주 요즘 좋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증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 감수해야죠. 왜? 현금 흐름이 생겼고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고 있나 봐요. 목돈이 확확 꽂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수출 증가가세가 급증했다는 거는 조선사들은 발주가 이제 해서 공기 지나서 인도할 때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출 액수가 확 늘었다는 거는 선박 인도량이 크게 늘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조선주들을 실적이 2분기, 3분기부터 찍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돌아 나가네. 당분간 좋겠네. 당분간 좋겠네. 내리면 조정시 매수. 차트가 아니라 산업의 지금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하지만 걸림돌은 있겠죠. 경기가 아직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 전망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경기로는 위기가 한번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을, 그래서 제가 아직 경기주로 본격적으로 주력 포트를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 상황을 시황이 시장 상황 아닙니까? 시황은 이런 상황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시는 거고 거기에 시세를 접목하면은 디테일한 전략이나 대응이 나오고 그 대응을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 위주로 잘하는 분들은 아주 경험 많고 고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 위주로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투자를 잘하기는 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본질을 일단 공부를 당연히 잘해야 되고 시장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 본질 위주로 다잡으면 돼요. 내 마음은 흔들려요. 하지만 기업과 산업은 가던 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위주로 하지 말고 이 기업과 산업의 본질 위주로 판단을 잘 하시면 힘들 때는 있죠. 내가 샀는데 떨어져서 마이너스 10%, 20% 갈 수 있어요. 안 팔고 올라와서 플러스 20%대 팔면 되잖아요. 그럼 이긴 투자 아닙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이겨내느냐, 그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현재 상황 판단을 하고 포지션을 잡고 전략을 짜고 포트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단기 조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저는 뭐 PC나 흐름도 크게 훼손되지 0.3은 훼손되는 게 아니라 기조 유지니까 장세 자체는 아직 뭐 다시 내린다 하락한다 좀 과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좋은 종목 섹터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4시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업종 섹터에 대한 비유 좀 더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이 아니라 김동현 TV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4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